소년이 온다 한강. 이 책은 광주 민주화 항쟁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책의 에필로그에 그녀가 광주의 그 이야기를 알게 되고 조사하고 글로 남기게 된 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가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들은 것은 그녀의 나이 10살 때였다. 광주에서 살다가 서울 수유로 이사 온 후였고, 그해 추석에 친척들이 모여있을 때 친척들이 나누는 광주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2년 뒤에 그녀의 아버지는 광주의 상황이 담긴 사진집을 집으로 가져오셨고, 서재에 그 책을 숨겨두었는데 작가는 그 사진집을 보게 된다. 그렇게 그녀는 충격적인 사건의 증거들을 보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광주에 사는 남동생의 아파트로 찾아간 후, 그녀는 어릴 적 살았던 광주를 다니며 세월이 흘러 변한 광주를 느낀다. 전남대의 5.18 연구소와 상무지구의 5.18 문화재단을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폐쇄되어 아쉽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디귿 중학교를 찾아가 예전에 어른들에게 들었던 동호라는 소년의 학적부를 열람하게 된다. 광주 민주화 항쟁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읽으며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그녀는 동호의 형을 찾아가 소설을 써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동호의 형은 누구도 동생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잘 써달라고 답한다. 소설은 당시 광주에서 사건으로 사망한 중학생 동호 정대, 그리고 정대의 누나 정미와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소설이 진행된다. 1장에서는 동호네 집 문간채에 새들어 사는 정대 정미 남매의 이야기이다. 정미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정대와 동호는 정미를 찾으러 나간다. 광장의 군인의 총격에 사망한 두 남자의 시신을 리어카에 싣고 행진하고 있어서 사람이 인산이내었다. 그때 옥상에 매복한 저격수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고, 그때 동호는 정대의 손을 놓치고 정대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빌딩 사이의 골목으로 몸을 피한다. 계속되던 총격이 멈추고 군인들이 쓰러진 시신들을 끌고 가는 사이 사람들은 동료를 데려가고 도망을 갔다. 동호는 겁이 나 광장을 벗어나 도망쳤다. 그리고 혼자 살아남은 동호는 합동 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계속 들어오는 시신들을 분류하고, 간단한 정보를 적는 일을 하며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2장은 총을 맞고 죽은 정대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정대의 혼령은 육신에 묶여 죽은 자신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트럭에 실려 시가지를 벗어나 공터 뒤의 덤불숲으로 향한다. 그곳에 많은 시신들이 열십자로 쌓인 채 썩어가는 자신의 육신을 보면서 그는 친구 동호를 생각한다. 나중에 시신을 불로 태우자 육신에 붙어있던 그의 혼이 자유롭게 날아오른다. 3장은 은숙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은숙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버는 어머니와 살며, 재수하여 들어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2학년을 마치고 그만둔다. 교수의 추천으로 출판사에 취직을 한다. 출판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그녀는 번역가를 만나서 책의 원고를 상의한 일 때문에 정보기관에 끌려가 조사를 받으며 뺨을 7대를 맞는다. 그러다 우연히 상무대에서 몰려오는 시신을 수습하고 분향소를 챙기는 일을 지원하게 된다. 사장 쇠와 피는 진수와 함께 조사를 받은 남자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상황실에서 시민들을 지휘하던 남자는 진수의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그들의 목표는 날이 밝아 수십만의 시민들이 분수대 앞으로 모일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다. 계엄군이 도착하고 그들은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신군부는 그들을 가혹하게 고문했다. 그는 9년형을, 진수는 7년형을 언도받았으나 이듬해 모두 석방된다. 대학생들이었던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해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도 막혀서 남자는 택시 운전을 했고, 시간은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치욕과 평생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진수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5장 밤의 눈동자는 선주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수습하고 분향소를 마련하던 선주의 과거와 사건 후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성희 언니가 하는 소모임에 참여하며 노동법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다. 회사의 어용 노조를 꺾고 새로 뽑힌 노조 간부들을 중정과 경찰들이 폭력을 쓰며 연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장파열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다. 퇴원하고 회사로 다시 돌아가려 했으나 그녀는 회사에서 잘렸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복직투쟁을 하지 않고 인천의 방직 공장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얼마 못 가 그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녀는 취업이 어려워지자 친척의 주선으로 광주의 한 양장점의 미싱사 시다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양장점 주인이 길게 가게를 비우게 되자 그녀는 상무관으로 가서 일을 돕는다. 그리고 그 일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다.
자궁이 파괴되고 나팔관이 막혀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그 일로 사랑을 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다. 그런 그녀에게 꾸준히 증언을 해달라는 윤이 그녀에게 녹음기를 보내온다. 그녀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다니지만 차마 자신이 당한 그 고문들을 녹음할 수가 없다. 육장꽃 핀 쪽으로는 동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계엄군이 시내로 진입한 그날 돌아오지 않는 동호를 찾으러 둘째 아들과 상무관을 찾아가지만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을 들여보내주지 않고 둘째 아들이 그들과 다투는 것을 본 그녀는 둘째 아들까지 잘못될까봐 서둘러 아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약간의 돈이라도 벌 생각으로 문간체에 새를 놓아 그곳에 정대와 정미, 남매가 살도록 한 자신을 원망했다. 막내 아들을 잃고도 밥을 먹고 가게에 나가 장사를 한 자신을 한탄한다. 몇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때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충격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비극적인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잊히지 않고 계속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